뜨거운 감자 금투세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세율이 부담은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대만에서 양도소득세 처음 도입했었을 때 그때 뭐 거의 박살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은데 좀 더 안정성 있는 해외 주식 가는 게 낫지 않나. 일부에게는 좀 큰 영향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속 증여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법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감자, 아유. 금투세. 네, 이제 맞습니다. 금투세는 정부에서 이제 말해왔던 대로 이제 폐지하는 방안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약간 유예 의견이셨기 때문에 유예로 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 투자자 하는 분들은 사실 우려했던 바가 엄청 크잖아요. 이 금투세로 바뀌면 사실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그 납부자가 10배 이상 증가된다라는 이제 현행 지금 네. 세법 체계 비교했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이제 뭐 1%, 2%, 4%, 뭐 10억 원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세금에 대한 공포감은 없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버리면 10배나 더 증가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죠. 막 걱정도 많았고, 왜냐면 뭐 다른 예시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대만에서 양도소득세 처음 도입했었을 때 그때 뭐 거의 박살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주가가. 네, 네.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 이후로 이제 자본시장 발전, 근데 국내 투자자 지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관련한 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 이런 이제 세제의 변경은 대한민국에 대한 증시가 좀 더 안정화되고 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나머지 개편하고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 거, 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은데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맞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세랑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연결시켜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제 밸류업에 관련된 거긴 한데, 금투세랑 별개의 얘기죠. 사실은 그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해서 개인주주 배당소득세, 과세특례 뭐 신설하겠다 이런 것들도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금투세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하면은 뭐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율도 낮춰주고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주식시장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의견인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다른 스탠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 원칙,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제 거의 뭐 국내 주식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인데,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금투세까지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대만 같은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자산가 분들을 만나니까 네. 사실 저는 웬만한 시장을 다 하긴 해요. 부동산도 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하시는군요. 네. 많은 액수를 하진 않고 네네. 해야 관심을 가지고 그쵸. 공부하니까. 네, 하다못해 비트코인이 오늘 얼마고 테슬라가 얼마고 뭐 삼성전자가 얼마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이제 이걸 하는데, 사실 금투세 낼 수 있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는 많지는 않지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세율이 부담은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22%라는 단일 세율을 맞아버리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1년에 세금 막 몇 억씩 내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은데 좀 더 안정성 있는 해외 주식 가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일부에게는 좀 큰 영향일 수 있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 그래서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의 개인 주주가 이제 여기로부터 현금 배당 이런 거 받으면은 일부를 좀 분리과세하고 종소세율도 좀 낮은 세율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당 받으면 지금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배당으로 2천만 원 정도 받을 거면 투자 금액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본인의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분들은 배당에 대한 니즈가 완전 떨어져요. 어차피 종합소득세면 내가 뭐 사업을 하든 근로를 하든 내 이미 세율 구간이 막 40%, 42%, 45%인데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로 뭐 20%로 끝나요. 근데 2천만 원 1억만 넘어가면 전부 다 이제 종합과세로 얹어져요. 이게 무슨 그래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벌어봤자 뭐예요? 배당의 반이 세금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배당 받을 니즈가 없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좀 더 세율을 낮춰주겠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예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느끼긴 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4천만 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파이어족이라고 해야 되나? 배당으로만 이제 1년에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아, 분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종합소득세로 꽤 많은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명무실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론 가는 것을 할 때 그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세금을 그냥 낸다. 근데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주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갈 거고, 기업에서도 스탠스를 좀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26년부터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니까 25년부터라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아, 이거는 한참 좀 남은. 예, 그걸 좀 만약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식에도 양도세 2월 과세가 맞습니다. 이제 적용되도록 추진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막히게 되는 절세법이 하나 있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이거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해외 주식에서 많이 썼어요. 왜냐면 국내 주식은 어차피 양도세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국내 주식만 하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실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해외 주식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1억 원에 샀고요. 지금 한 시세가 6억 원 정도 됐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이걸 증여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간. 근데 배우자는 6억 원이나 줄 수 있거든요. 공제수가 거의 아주 12배나 높잖아요. 그럼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를 주면은 증여세가 얼마예요? 0원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받자마자 시장에 6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돼요. 이 전략을 가장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말에 이걸 하세요. 아,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매년 막 오래 벌었던 거 어떻게 하고, 뭐 매일 쓰는 거 있습니다. 양도 차손이 있는 주식과 합쳐가지고 세금을 줄이자, 막 해외 주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플래닝이 있거든요. 저도 해외 주식을 하니까 그걸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금투세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부동산에는 이미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사의 권리에는 이게 이미 있는데,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양도를 해버리면, 너 6억에 팔았어? 증여받았을 때 6억이니까 이 세금 0원이잖아요. 이것과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1억 원과 6억 원의 차익인 5억 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내라. 이게 2월 과세입니다. 말했던 부동산에서 설명했던 그런 사례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생기는데 1년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1년 이후에 팔아라. 그러면 6억 원으로 인정해 줄게. 예전에 1억 원에 취득했던 거 오케이 패스. 근데 1년 이내 팔면 6억 원에 취득한 거 이것과 1억 원에 취득한 거 이것에 더 큰 세금으로 내라 라고 바뀝니다. 근데 1년이면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은 10년보다도 어쩌면 더 엄청 큰 시간이죠. 큰 변동. 엄청 변동이 되는 시간이라서, 이게 1년이 설정된 이유가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 과거에 주식 장기 보유하면 과세 특례를 세법에 적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 같은 걸 해줬었어요. 그래서 막 9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이때 뭐 1년, 3년 이런 거 인정해 줬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양도일 전 1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알아두실 게 처음에 1년으로 시작을 해요. 몇 년 지나면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다.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예전에도 주식 장기 보유 과세 특례가 1년과 3년이었던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3년이란 수치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려를 했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법은 예전에 있던 것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가져오는 성향이 강해서 실제로 1년까지 들고 계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밸류업이 잘 돼서 배당이 이제 잘 들어오고 네. 배당에 대한 소득세도 낮아지고 하면 장기 보유로 갈 수 있겠지만, 네. 국장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우리의 MZ들 그리고 파이어족들의 어쩌면 가상 형성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 네. 가상자산이죠. 네. 이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가 됐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실 지금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유예될 줄 알면서도 쓰고 있어요. 이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내실 분들 사실 더 많지 않아요, 주식보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실 통계를 내는데요. 제가 기억이 지금 흐리흐리한데 50만 원 미만 투자하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근데 또 꽤나 고액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억 원 넘어간 사람이 8% 정도더라고요. 아주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상자산이 유예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봤던 게 뭐냐면, 이게 과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세금을 물릴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제 세금을 과세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음에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시스템이 그 증권회사 보고 도입을 하라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 칼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OECD 가입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끼리 국세청이나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국세청 기관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받아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이. 그리고 각 나라 국세청들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아, 하긴 이건 워낙 글로벌하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27년 1월 1일부터 이 요청이나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교환 정보를. 그래서 서로 이거를 과세체계에 버무리자라는 건데 그게 2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전부터 이런 거 좀 줘라. 제출해 주라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제 거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도입하고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 그 제재가 들어갔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런 것들 정보 제공 불이행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이 좀 가해질 거다. 그래서 우선 27년 1월 1일까지 유예는 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점점 타이트해질 것 같다. 근데 가상자산의 이제 사실 메인이 익명성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약간 불안성 때문에 사실 생긴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책을 쓰면서 봤는데 진짜 엉터리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사기 같은.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막 난립해서 되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특정 거래소는 코인 딱 하나만 다루고 그러다가 이제 돈 쑥 들어오면은 바로 없어져 버리고. 거의 사기죠. 사실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책 자체가 코인 예를 들어서 뭐 100에 사서 200원에 팔아서 세금 얼마나 이거에 중점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국가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이제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어요. 업비트나 이런 데 넣어놓으면 이자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파킹 통장으로 쓰자. 그래서 어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그 이자를 높여가지고 이번 참에 이용자를 좀 끌어오자. 그런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법적으로 사실 연관이 큰 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가상자산 투자할 때 투자 자금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조사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부러운 사례인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 아니면 백도잖아요. 모이신 분들이 자금이 엄청 소득을 벌잖아요. 네. 제가 하시는 분은 뭐 40억, 90억짜리 부동산 사신 분도 있어요. 부러울 따름이에요. 저보다 엄청 젊으세요, 그분. 거의 10살 아래 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주택 사거나 이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돼요. 왜냐면 코인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어떤 돈으로 이걸 산 거야? 라고 조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가 코인을 해서 벌었습니다 라고 소명을 하는데 그 소명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지각 간의 교환, 그 다음에 어디서 끌고 와서 여기서 스위치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에어드랍이었네 막 이러면서 그 코인의 출처를 알아가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소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사가 뭐냐면 그러면 너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 이걸 50억 갖고 시작했으면 50억은 증여받았겠죠. 본인이 물론 번 돈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포착이 안 되니까 조사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게 처음에 내가 알바해서 500만 원 갖고 시작했어. 그러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한 게 10억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부모님이 증여를 몰래 해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나오고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세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조심해야지 저 행동 조심해야지를 알아요. 하다못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하구나, 현금영 수중하는 게 유리하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세금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오히려 이번에 이런 이제 개편안 보면서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과세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좀 투자를 하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은 거기다 특히나 증여세 같은 게 한 번 맞았을 때 막 몇 억 단위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금융 계좌 같은 경우도 신고 잘해야 되는데 신고 막 안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보면 좀 약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다뤘던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증여세 공제액을 높여주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예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하나의 섹션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됩니다. 사실 금액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받고 뭐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한 연도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줍니다. 50만 원이요? 네.
인당. 그러니까 신랑 50, 신부 50. 그게 어딥니까? 네, 50만 원이면 바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그냥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년에 30만 원이면 그게 맥스인 거예요. 추가로 20만 원을 더 주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다 50만 원 안 줘요. 내야 될 세금의 5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첫 번째로 좀 제발 헷갈리지 마셔라. 왜냐면 왜 국가가 나 결혼했는데 돈 안 줘? 그러신 분이 지원금은 아닙니다. 네, 지원금이 아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 법률혼을 해야 돼요. 혼인신고한 연도에 딱 생애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주냐면 24년도부터 26년까지 줘요. 근데 재혼도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24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셨어요. 이혼했다가 26년도에 재혼을 해요. 그러면 못 받아요. 왜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시도 있었어요. 사례가. 네. 그래서 이제 혼인에 대해서 3년 정도 세액공제를 우선 줬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연장이 돼요. 대부분. 확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확대가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금액을 키울 것인가,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할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 관련된 건데, 이건 진작 좀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이제 결혼 전에 신랑이 주택 하나, 신부가 주택 하나, 그러면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법률혼 했다고 갑자기 2주택 되니까 너 비과세 못 받아 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결혼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의 법은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해줄게라고 지금 법을 이제 정해놨는데 이걸 이제 10년으로 연장해주겠다. 근데 이거랑 가장 유사한 게 동거 봉양에 따른 이제 세대 합각. 내가 60세 이상 부모님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주택 하나, 그다음에 아버지도 주택 하나면 합치면 갑자기 2주택 됐는데 비과세 못 받는다 그러면 당황스러우니까. 이건 이미 10년의 기간 늘어난 지 좀 됐어요. 결혼도 이미 10년으로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제야 좀 된 것 같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랑 종합부동산세 때도 이제 주택 하나로 봐서 이제 공제랑 장기보유랑 이런 거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이거는 좀 파격적이기는 해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없앤 건데 부영 뭐 이런 데 아주 이거는 부영 회장님이 아예 그냥 법을 하나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때도 저랑 매경 기자님과 통화도 했었었는데 네. 아니 그런 법이 생기면 와 대박이긴 한데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하면 그때 이제 사용자 말 그대로 이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월에 비과세를 해줍니다. 출산수당이라 그래서. 근데 이거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에게 100억씩 줘도 돼요. 다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00억을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최근 부영그룹이 이런 이제 엄청 파격적인 지원을 했었잖아요. 2021년 이후 아기 낳으면 그 아이 낳는 자녀당 1억 원씩 줬었어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억 원을 주신다고요? 와 대박인데요. 나 그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진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20만 원만 비과세면 9,98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 결국은 과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세제 개편안에 세부당 완화 사례로 적어놨는데 딱 부영 사례를 적어놨어요. 청구비어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에 이걸 받았을 때 비과세 아닌 사람 과세면은 세금이 한 2,440만 원 내야 돼요. 근로소득세를. 근데 사실 근로소득세만 냅니까? 4대 보험 내야죠. 4대 보험이 확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비과세가 되면은 260만 원으로 세부담이 확 줄어들죠. 원래 내야 됐던 그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180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도 폐지해가지고 좀 완화시켜줬다. 근데 요건이 당연히 엄격합니다. 이거 이제 딱 듣자마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녀를 줄까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내 자녀를 회사에 넣어서 주자 막 이런 생각하실 건데 그런 편법을요? 바로 생각하시죠. 왜냐면 제가 그때 매경 기자님이랑 얘기 나눈 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법인 만들고 내 자녀 거기다 집어넣어서 줘버리겠다. 100억씩 줘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정말. 증여세 안 내지 않냐. 이거는 제재를 좀 많이 걸어놔야 될 것 같다. 근데 걸어놓은 게 뭐냐면 25년부터 출생일 이후에 2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2년 이내에 최대 2번 나눠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 지급 규정이에요. 너가 아이 낳으면 똑같이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내 자녀도 100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 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해서 지급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친척, 가족 포함 결국은 친척이 만약에 내 회사에서 일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출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걸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생각하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통지급 규정이고 또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노무 쪽이랑 관련돼 가지고 규정을 좀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자녀 있으면 세금 이렇게 빼줬었거든요. 8세 이상인 자녀나 손자녀 있으면은 25년 1월 1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까지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원래 첫째, 둘째, 셋째 때 15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인당 30만 원 해줬었는데 이거를 25, 30, 40만 원으로 확대. 그냥 조금씩 좀 늘어났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폭넓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주식, 코인,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 정부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때 한번 세무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